폭설 속에 갇힌 그날 밤, 형부가 선을 넘었습니다. 착한 처제를 버리고 여자가 되기로 한 이유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접촉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닿는 순간 뼛속까지 시었던 내 서름이 녹아내리는 위험하고도 따뜻한 낙인이었습니다. 차가 덜컹 하며 미끄러지던 그 찰나의 순간, 중심을 잃은 나를 보호하려던 형부의 손이 내 허벅지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의 소매가 걷혀 드러난 형부의 뜨거운 손, 세상은 온통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앞 유리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설은 우리가 탄 검은 세단을 거대한 설원 한가운데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신경질적으로 유리를 닦아내는 소리,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엔진의 진동만이 이 숨막히는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언니에게 걸려온 전화가 끊긴 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야, 별장 도착하면 보일러부터 켜놔, 알았어? 너 때문에 출발 늦어져서 기분 잡쳤으니까 알아서 잘해놔.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던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묵묵히 핸들만 꽉 쥐고 있던 형부.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부 앞에서 언니에게 하녀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나는 발가벗겨진 것처럼 비참했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하며 몰래 눈가를 훔쳤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감정을 가질 자격도 없는 착한 처제여야 했으니까요. 히터 너무 덥지 않아? 형부가 침묵을 깨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형부 톤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잠겨있는 물기를 머금은 듯한 저음, 그 목소리에는 언니에 대한 분노와 나를 향한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형부.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웠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히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 남자, 민준씨? 내 언니의 남편에게서 풍겨오는 묵직한 향과 내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뒤섞여 차 안의 공기가 끈적하게 변해버린 탓이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2시간째 눈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망함과 죄책감을 떨치려 고개를 돌려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의 어둠 때문에 내 바로 옆 차창 유리는 완벽한 검은 거울이 되어 차 안의 풍경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유리창 속에서 나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줄 알았던 형부의 시선이 유리창에 비친 그의 깊고 어두운 두 눈동자가 정확히 내 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방금 전 언니의 전화 때문에 붉어진 내 눈시울과 긴장으로 인해 가쁘게 오르내리는 내 가슴, 그리고 두 손을 꽉 쥐고 부들거리는 내 허벅지 라인을 집요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내 쪽을 보지 않는 척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진짜 시선은 나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안아주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그리고 미치도록 가지고 싶다. 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차가운 유리창 속에서 말 없이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얕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입고 있던 베이지색 모폴라 니트가 오늘따라 유난히 조여왔습니다. 목을 감싸는 촘촘한 짜임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답답하게 내 숨통을 조여오는 느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속옷 라인을 따라 미끄러지는 감각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위를 참지 못하고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지퍼 내려가는 소리가 왜 그리도 자극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두꺼운 패딩을 벗어 뒷좌석으로 던져버리자 타이트한 니트 차림의 상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형부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어 변속기를 잡은 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굴꺽 그의 목울대가 크게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참고 있었습니다. 나만큼이나 아닌 나보다 더 힘들게 처제를 지켜줘야 한다는 이성과 눈앞에 여자를 안고 싶다는 본능 사이에서 차가 덜컹 하며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빙판길의 바퀴가 헛돈 것입니다. 내 몸이 조수석 문 쪽으로 쏠렸다가 반동으로 형부 쪽으로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그 순간 내 어깨가 형부의 단단한 팔뚝에 닿았습니다. 찌릿,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했습니다. 형부는 차를 바로잡으면서도 내게 닿았던 팔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내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단단한 근육의 감촉과 뜨거운 체온이 얇은 니트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갓길 쪽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이 깜빡거리며 차 안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다가 어둠으로 덮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멈춘 거지? 설마 여기서? 나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처제,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들리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선, 넘어서는 안 될 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네, 형부. 어디 아파? 그의 목소리에 걱정과 알 수 없는 열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머리가 핑 도는 듯한 현기증에 시트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너무 빨개 울었어. 형부가 안전벨트를 풀고 상체를 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그의 큰 손이 망설임 없이 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을 뚫고 온 듯 서늘한 그의 손바닥이 불덩이 같은 내 뺨을 덮었습니다. 형부, 저 가만히 있어봐. 열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 단순한 걱정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하지만 내 뺨을 감싼 그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뺨에서 턱선으로, 그리고 눈물이 고인 내 눈가로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더 이상 처제를 살피는 형부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만지는, 깨질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도저히 손을 뗄 수 없어 갈망하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섞일 만큼 가까운 거리. 그의 시선이 내 젖은 눈동자에 깊게 박혔다가 그의 엄지가 누르고 있는 내 입술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아파하고 있는지. 형부, 이러면 안 돼요. 언니가 알면.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부해야 하는데, 밀쳐내야 하는데, 내 뺨을 감싼 그의 손이 너무나 따뜻해서 나는 오히려 그 손에 얼굴을 부비고 싶었습니다. 평생 언니의 그림자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나를 위한 온기였으니까요. 그 사람 얘기하지 마. 그가 내 말을 끊으며 뺨을 감싼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피하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나를 고정시킨 채 그가 내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 언니가 널 한여 취급해도 나한테 넌 여자야. 지금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그 말은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고백이자 내 인생을 구원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위험한 예고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누군가 먼저 건드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이성의 끈. 창밖의 눈보라는 우리를 세상에서 완벽하게 고립시켰고
이 좁은 차 안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애절한 열기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이 그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이 차에서, 아니,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어둠은 빛보다 솔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탁 하고 세상이 꺼진 암흑 속 두려움에 떨던 나를 뒤에서 감싸 안은 건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내 등 뒤로 밀착된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서 전해지는 진동, 그것은 짐승이 거친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불규칙하고 당장이라도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는 그 남자의 서툰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이 남자가 지금 나 때문에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차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날카로운 눈보라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차 안에서의 그 숨막히게 뜨거웠던 열기가 꿈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온통 얼어붙은 겨울 왕국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은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내 발목을 무겁게 잡아 끌었습니다. 내 팔 잡아. 미끄러워. 형부가 내 쪽으로 팔을 내밀었습니다. 단순한 부축. 그래요. 이건 가족으로서의 배려일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 차 안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며 넌 나한테 여자야 라고 했던 그 고백이 귓가에 맴돌아 나는 선뜻 그의 팔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팔을 잡는 순간 내가 겨우 붙잡고 있는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빨리 얼어 죽고 싶어. 재촉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두꺼운 패딩 소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 내 손을 낚아채 자신의 팔뚝 안쪽 깊숙이 겨드랑이 사이로 끼워 넣었습니다. 떨어지지 마. 잃어버리겠어. 내 손등이 그의 옆구리에 닿았습니다. 패딩 너머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의 움직임과 묵직한 체온. 그는 마치 나를 세상의 눈보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아니,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듯 강하게 밀착하며 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별장 특유의 서늘하고 묵은 공기, 그리고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냉기는 밖보다는 바람이 덜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습한 한기는 이곳이 더했습니다. 일단 짐부터 내려놔. 너무 춥다. 보일러부터 3개 돌려야겠어. 형부가 신발을 벗고 거실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별장은 냉동고처럼 싸늘했습니다. 나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입김을 호호 불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탁, 타닥. 형부가 보일러 전원을 켜고 거실의 히터와 전등 스위치를 동시에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빛이 들어오고 따뜻해지겠지. 안도하던 찰나였습니다. 퍼벅,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오래된 별장이 갑작스러운 전력 사용량을 버티지 못한 걸까요? 거실 샹들리에가 지잉하고 기괴한 소리를 내며 깜빡거리더니 이내 힘없이 뚝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완벽한 정적, 그리고 어둠, 창밖에는 소리 없이 쏟아지는 하얀 눈보라만이 희미하게 보일 뿐 별장 안은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무서운 건 바로 이 갑작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오직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형부, 불이 왜? 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생 언니의 눈치를 보며 어두운 방구석에 갇혀 지냈던 트라우마. 나에게 어둠은 휴식이 아니라 고립이자 공포였습니다. 발이 꼬여 중심을 이루려는 찰나, 사각, 옷깃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크고 따뜻한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내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내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단단하고 넓은 품 안에 안겼습니다. 쉿, 괜찮아. 퓨즈가 나간 것 같아. 형부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냄새와 섞인 묵직한 남자의 향기, 그 익숙하고 안전한 냄새가 내 코끝을 감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나를 벽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쿵! 내 등이 벽에 닿자 그는 내 양옆으로 팔을 짚어 나를 자신의 품 안에 완벽하게 가두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공포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대한 요새처럼 어둠은 사람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시각이 차단되자 다른 감각들이 미친 듯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정수리에 닿는 그의 턱끝의 까슬한 감촉, 내 귓가를 간지럽히는 그의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내 가슴에 맞닿은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진동,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랐습니다. 단순히 나를 구하려 뛰어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긴장과 터질 듯한 설렘이 뒤섞인 불규칙한 박동이었습니다. 언니 앞에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늘 냉철하고 차가웠던 그 남자가 지금 내 앞에서는 첫사랑을 앓는 소년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이네. 그는 벽을 짚고 있던 한 손을 내려 꽁꽁 언 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내 차가운 손가락 마디마디를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 두 손을 모아 자신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호호하고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가 왜 그렇게 야하고 또 눈물겹게 느껴졌을까요? 어둠 속에서 내 손가락 끝에 닿는 그의 축축하고 뜨거운 숨결, 그리고 가끔씩 스치는 그의 부드러운 입술 감촉,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듯한 그 조심스러운 손길에서 나는 그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제, 그가 어둠 속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아주 낮게, 물기가 어린 목소리로. 네, 내 대답은 신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심장 소리 들려. 네, 너무 크게 들려요. 미안해. 진정이 안 돼. 그가 내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그의 뜨거운 이마가 내 쇄골 부근에 닿자 내 몸도 덩달아 뜨거워졌습니다. 널 안고 있으면 고장이 나. 머리는 밀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심장은 자꾸 너한테 가라고 해서 미치겠어, 정말.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이성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고백.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올라가 그의 넓은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죄책감, 도덕,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떨고 있는 이 남자를 위로해 줄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형부, 내가 그를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내 입술을 찾고 있을지. 그의 얼굴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뒤섞이고 코끝이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잉지잉 정막을 찢고 내 패딩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동과 주머니 밖으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비, 액정에 뜬 이름은 이 애절한 순간을 산산조각 내는 단어. 언니. 그 차가운 빛이 우리 두 사람의 밀착된 그림자를 기괴하게 비췄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때려 했습니다. 습관적인 공포, 언니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꺼내려는 내 손목을 형부가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내 허리춤을 자신의 몸으로 더 강하게 눌러 휴대폰의 진동을 우리 몸 사이에서 뭉개버렸습니다. 받지 마. 그가 명령조로 하지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언니의 전화, 그리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형부의 뜨거운 포옹.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공범이 될 것인지. 툭, 젖은 니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내 등에 숨겨왔던 흉측한 화상 자국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불륜 현장이 담긴 통화 소리를 듣고도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그가 젖은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왔어. 그 여자. 지금 집 비우고 싶어서 우리 여기 보낸 거야.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마. 어둠 속 별장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형부가 나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끈질기게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 그리고 나를 보호하듯 감싸 안은 형부의 단단한 팔. 나는 그의 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전화를 무시한다는 건 평생 언니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내게는 있을 수 없는 반란이었으니까요. 뚝! 결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동이 멈춘 자리에 무거운 침묵과 거친 숨소리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팟! 거짓말처럼 거실 전등이 켜졌습니다. 눈을 찌를 듯한 형광등 불빛이 예고도 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엉켜있던 우리는 밝은 빛 아래서 무방비하게 노출되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형부에게서 떨어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차 안에서 흘린 식은땀, 그리고 별장으로 뛰어들어오며 맞은 폭설이 녹아내려 내 몰골은 엉망이었습니다. 니트는 물먹은 솜처럼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겨울 니트였지만 젖으니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무게감으로 살결에 달라붙어 내 몸의 굴곡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어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오, 다 젖었잖아. 갈아입을 거 있어. 형부가 내 젖은 어깨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 차 안에서의 뜨거운 열기보다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복잡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네, 가방에 챙겨온 옷이 있어요. 얼른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다. 난 보일러 좀 보고 올게. 형부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띠링,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언니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별장 확인하라고 보냈더니 도착했다고 전화도 안 해? 스피커폰을 찍고 나오는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런데 그 뒤로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아, 그 식모 동생? 응, 우리 집 일해주는 애랑 멍청한 남편. 걔네 치웠으니까 신경 쓰지 마. 치웠다니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 예보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기어코 우리 둘만 이 외딴 별장으로 보내며 별장 확인을 시킨 이유, 핑계였습니다. 언니는 그저 집을 비우고 남편과 동생을 눈 속에 고립시켜 놓고 그 남자와 뒹굴고 싶었던 것입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비참함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언니가 시키는 대로 형부와 이 눈길을 뚫고 달려왔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형부, 이거 소리가. 내가 당황해서 형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형부의 표정이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알고 있었어. 형부가 내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여자가 일부러 보낸 거야. 우리 둘 다. 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알면서도 왔어. 안 그러면 내가 그 더러운 꼴을 집에서 다 봐야 하니까. 형부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그리고 그녀의 추악한 계획을. 하지만 묵묵히 속아준 척 운전대를 잡은 건 오직 나 때문이었습니다. 언니의 더러운 짓거리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를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잠시라도 빼내주기 위해서
미안해 이런 꼴 겪게 해서. 내가 무능해서 널 지키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 형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자 억눌려왔던 내 서러움이 툭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뒤돌아섰습니다. 형부에게 더 이상 이 비참하고 초라한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옷 갈아입을게요. 나는 도망치듯 가방을 열어 이 추위와 현실의 비참함을 가장 따뜻하고 두꺼운 옷으로 빨리 가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젖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니트 자락을 잡고 머리 위로 힘겹게 벗어 올렸습니다. 툭! 물기를 머금은 니트가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별장의 공기가 젖은 맨살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마른 옷을 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내 오른쪽 어깨 뒤편의 끔찍한 흉터가 어릴 적 언니가 홧김에 던진 뜨거운 다리미에 대어 생긴 붉고 울퉁불퉁한 화상 자국. 내 인생의 낙인이자 언니의 학대를 증명하는 지울 수 없는 흔적. 등 뒤에서 형부의 숨소리가 뚝 하고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등에 그 추악한 상처에 꽂히는 것이 불에 데인 듯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보여주기 싫어서 혐오감을 줄까봐 나는 급히 들고 있던 옷으로 어깨를 가리려 했습니다. 보지 마세요. 흉해요. 하지만 형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끝이 옷을 입으려는 내 손을 막아서고 조심스럽게 내 흉터 주변의 살결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그 여자가 그런 거야. 그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 낮고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의 찬 분노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외도는 참았지만 아내가 나에게 남긴 이 끔찍한 학대의 흔적은 참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말해, 그 여자가 그랬냐고. 그의 거친 손가락이 울퉁불퉁한 흉터 위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픈 과거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아팠겠다.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까. 형부가 흉터 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흉하다고 피할 줄 알았는데, 더럽다고 욕할 줄 알았는데 그는 내 가장 추한 부분에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게 키스해 주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은 자리에서부터 얼어붙었던 내 세상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부가 내 몸을 돌려세웠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뺨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아주려고 했어. 널 위해서 그냥 갚으려고 했어. 근데 이 상처를 본 이상 더는 안 돼. 내가 그 여자 죽여버리는 한이 있어도 넌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 그의 눈빛에서 살기 어린 결의를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기꺼이 되겠다는 남자의 맹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내 형부가 아니라 나를 구하러 온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형부. 형부라고 부르지 마. 지금부턴 그냥 남자야. 널 갖고 싶은 남자. 그가 내 입술을 집어삼킬 듯 다가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하얀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고 언니가 우리를 버리기 위해 보낸 이 고립된 별장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성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기 직전 거센 눈보라가 창문을 덜컹거리며 때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타락을 재촉하는 박수 소리처럼. 형부가 입을 대고 마셨던 그 유리잔의 가장자리, 아직 그의 입술 자국이 선명한 그곳에 제 입술을 그대로 포개었습니다.
식도를 타고 흐르는 독한 위스키의 자결감, 그리고 혀 끝에 남은 그 남자의 쌉싸름한 맛, 그 쓴 독주를 삼키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기꺼이 이 남자의 공범이 되기로. 잠깐 너무 떨고 있어. 형부의 입술이 닿기 직전 그가 거친 숨을 내쉬며 멈췄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를 보더니 잠시 물러나 거실 테이블에 놓인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를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잔에 위스키를 채워 단숨에 반을 비웠습니다. 굴꺽 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고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은 술이 찰랑거리는 그 잔을 그대로 내게 내밀었습니다. 새 잔을 꺼낼 경황도 그럴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것은 간접적인 키스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마셔. 독하니까 한 번에 털어넣어. 그래야 진정돼.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습니다. 나는 홀린 듯 그가 건넨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방금 전 내 흉터를 어루만졌던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내 손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의 가장자리, 방금 전 형부의 입술이 닿았던 그 자리가 조명 아래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정확히 그 자리에 내 입술을 댔습니다. 마치 그와 입을 맞추듯 독한 액체가 입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혀가 아릴 정도로 쓴맛, 오크통의 나무 향기, 그리고 미세하게 섞인 형부의 채취. 굴꺽 술을 삼키자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이 위장까지 내려가더니 이내 온몸의 혈관을 타고 찌릿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추위와 충격으로 떨리던 몸이 거짓말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시야가 몽롱해졌습니다. 독하지? 형부가 물었습니다. 그는 내 눈이 아니라 위스키가 묻어 젖은 내 입술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써요. 근데 따뜻해요. 나도. 그래, 내가 마시니까 더 취하는 것 같네. 술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고립된 별장의 공기 때문일까요? 형부의 눈빛이 점점 더 짙고 위험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은 내 옆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배려. 그가 손을 뻗어 내 입가에 묻은 술 한 방울을 엄지손가락으로 느릿하게 닦아냈습니다. 거친 지문이 입술을 스치는 그 감각에 억눌려왔던 내 안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제.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전 내 흉터에 키스하며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형부라고 부르지 마. 난 그냥 널 갖고 싶은 남자야. 그 말이 주문처럼 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형부라고 부르지 말라면서요. 나의 도발적인 대답에 그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픽 하고 짧은 실소를 터뜨리더니 이내 표정을 굳히고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섞일 만큼 가까운 거리, 알코올 향과 남자의 묵직한 스킨 향이 섞여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형부라고 부르지 마. 오늘 밤 여기서 우린 가족 아니야. 그의 입술이 내 입술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그가 애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불러줘 내 이름. 민준 씨라고. 이제부터 너라는 남자 이름. 그 말은 마지막 남은 도덕의 빗장을 부수는 열쇠였습니다. 언니의 남편이 아닌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한 남자. 형부라는 호칭 뒤에 숨어 눌러왔던 10년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민준 씨. 내 입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가 참을 수 없다는 듯 내 입술을 덮쳤습니다. 부드러운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탐하듯 거칠고 격렬한 키스였습니다.
그의 혀가 내 입안을 파고들었고 위스키의 쓴맛과 타액의 단맛이 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내 몸이 소파 뒤로 힘없이 넘어갔습니다. 그가 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묵직한 무게감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겁지만 결코 밀어내고 싶지 않은 무게. 그의 손이 방금 갈아입은 두툼한 옷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서툰 손길조차 너무나 사랑스럽고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이 별장 안에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서로를 탐하는 젖은 마찰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불륜이라 해도 내일 당장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차라리 세상이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버리기를. 차가운 눈꽃 속에 갇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핥고 체온을 나누며 비로소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밤도 하얗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은 영하의 추위였지만 그 남자의 품 안은 내 생애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 허리를 묵직하게 감고 있는 남자의 팔이 느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그의 잠든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제 목덜미와 쇄골 곳곳에는 어젯밤 그가 남긴 붉은 소유의 흔적들이 선명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폭설은 그쳤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멈추고 창밖에는 눈부시게 시린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내 옆에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어젯밤 형부라는 이름을 버리고 나의 남자가 된 사람, 그는 아이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항상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그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을 내가 지켜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눈이 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곳은 고립된 별장이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다시 서울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다시 언니의 남편으로, 나는 얹혀 사는 처제로. 어젯밤의 이 뜨거웠던 기억이 그저 눈 녹듯 사라질 한순간의 일탈로 치부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가 잠에서 깨어 어제는 실수였다고 말한다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불안감에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눈썹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움찔하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기운 가득한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후회하는 눈빛이면 어떡하나? 깼어? 그의 목소리는 밤새 혹사당한 탓에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다행히도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 부비며 나른하게 웃었습니다. 더 자지. 왜 아직 이른데? 잠이 안 와서요. 왜? 내가 너무 괴롭혔나? 그의 장난기 섞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불 밖으로 드러난 내 어깨와 쇄골을 훑었습니다. 붉은 꽃잎처럼 남은 키스 마크들. 그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팔을 뻗어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불 속에서 우리의 맨살이 닿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자 익숙한 채취와 비누향이 섞여났습니다. 이 온기가 너무 좋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돌아가면 차마 뒷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면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만날 수 있나요? 수만 가지 질문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내뱉기가 무서웠습니다. 내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나를 안고 있던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켜 내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난기는 싹 사라지고 진지하고 단단한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걱정 마. 그가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하룻밤 실수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텐 서울 올라가는 대로 정리할 거야.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돼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말했던 것처럼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조금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 그 여자가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너한테 험한 소리 할 수도 있고. 그가 내 손을 잡고 깍지를 꼈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손가락 마디마디가 단단히 얽혔습니다. 근데 약속할게. 그 화살들 내가 다 맞을 거야. 넌 그냥 내 뒤에 숨어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주면 돼. 그 어떤 달콤한 사랑 고백보다 더 현실적이고 믿음직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겪을 수모와 비난까지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는 남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라면 세상의 어떤 비난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잉. 협탁 위에 놓인 형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소음. 액정에 뜬 이름은 와이프, 언니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아침부터 확인 전화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내 몸이 반사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형부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자 그가 나를 더 꽉 안으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받지 마요. 내가 겁에 질려 속삭이자 그가 내 이마에 쪽 하고 입을 맞추며 안심시켰습니다. 받아야지. 연기는 끝까지 해야 하니까.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목소리 톤을 차갑게 바꾸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은 세상 없이 다정했지만 전화기에 대고 말하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왜?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왜 이제 받아? 걔는 옆에 있어? 형부가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어. 아주 잘. 그 이중적인 대답에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공범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형부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에는 내가 어젯밤 핥힌 손톱 자국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해. 이제 서울로 가서 전쟁을 끝내자.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위 터널의 주황색 불빛이 차 안을 스칠 때마다 운전대를 잡은 형부의 옆얼굴이 명암을 달리하며 비쳤습니다. 불안해하는 내 손등 위로 그의 큰 손이 겹쳐졌습니다. 도착하면 우린 다시 타인이 되어야 해. 그 사실이 무서워 나는 그의 손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별장을 떠난 차는 젖은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린 폭설은 도로 가장자리에 시커먼 잔해처럼 쌓여 있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다시 눈을 쏟을듯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처럼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도 음악도 켜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마찰음과 엔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한 묵직한 유대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표지판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내 안의 공포는 비례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도착하면 언니가 있겠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쏟아질 언니의 날선 목소리,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시 형부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해야 하는 나의 처지. 어젯밤 우리가 나눴던 뜨거운 체온과 맹세가
서울의 차가운 공기에 닿으면 연기처럼 흩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손톱이 손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던 민준 씨의 오른손이 불쑥 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내 두 손을 크고 따뜻한 손으로 덮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 그는 시선은 전방에 고정한 채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등을 감싼 그의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무서워요. 도착하는 게 내 솔직한 고백에 그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호 대기라 차가 멈춰섰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그 뜨겁던 눈빛이 아닌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래서 더 믿음직한 어른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가면 그 여자가 널 몰아세울 수도 있어. 왜 늦게 왔냐? 트집 찾겠지. 그냥 듣고만 있어. 대꾸하지 마. 싸움은 내가 해. 그는 내 손을 들어 올려 손등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입술 감촉이 문신처럼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시이자 전장에 나가는 전우에게 건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하고 어느새 우리는 익숙한 동네로 진입했습니다. 높게 솟은 아파트 단지가 거대한 성벽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저 콘크리트 덩어리 어딘가에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어둠이 차를 감쌌습니다. 형부는 차를 주차 라인에 정확히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려야 합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다시 형부와 처제라는 가면을 써야 합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나는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처제. 그가 갑자기 나를 불렀습니다. 처제라고. 그 호칭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거리두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내 안전벨트를 풀어주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해. 뒤에 들어가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키스할 줄 알고 눈을 감으려는데 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 귓가에 아주 작게 하지만 뼈에 사무치도록 강렬하게 속삭였습니다. 문 열리는 순간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겁먹지 말고 울지도 마. 내 등 뒤에만 서 있어. 알았지?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세상의 모든 화살로부터 막아주겠다는 가장 완벽한 방패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가자. 그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걷는 두 사람.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형부와 처제였지만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우리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박수가 빨라졌습니다. 10층, 12층, 14층, 그리고 15층. 문이 열리고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형부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형부가 문고리를 잡고 나를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우리를 노려보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오네. 아주 둘이 오붓했나봐. 비아냥거리는 언니의 목소리.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펴고 선 민준 씨의 넓은 등이 있었으니까요. 쨍그랑. 언니가 던진 포크의 접시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살벌한 순간, 하얀 식탁보 아래 어둠 속에서 형부의 단단한 발이 내 떨리는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으로 은밀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첫 저녁 식사 시간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대리석 식탁, 그 위에 차려진 값비싼 요리들. 하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너 일부러 이러니? 언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언니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별장에서 돌아온 후 미묘하게 달라진 형부의 태도,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우리에 대한 의심을 나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다시 끓여올게.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형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나이프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내 심장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나이프를 쥔 손등에는 힘줄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됐어. 입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언니는 보란듯이 냅킨을 구겨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나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눈빛이 좀 이상하다. 별장 다녀오더니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얹혀 사는 주제에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모멸감이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형부, 아니, 민준 씨 앞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았습니다. 식탁보를 쥔 내 손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했던 말, 내 등 뒤에만 서 있어라는 약속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탁 아래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어두운 공간에서 무언가가 내 발목을 톡 건드렸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스르르 부드럽지만 단단한 압력이 내 발목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맞은편에 앉은 민준 씨의 발이었습니다. 정장 바지를 입은 그의 다리가 내 다리 사이로 들어와 내 종아리를 천천히 아주 진득하게 쓸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흡, 나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그의 모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차가운 얼굴로. 하지만 식탁 아래는 달랐습니다. 그의 발끝이 내 무릎을 지나 허벅지 안쪽에 예민한 살결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무시해라고 위로하듯, 혹은 지금 널 안고 싶어 미치겠어 라고 호소하듯. 그 은밀하고 대담한 접촉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수치심으로 붉어졌던 내 얼굴이 이제는 다른 의미의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너 내 말 듣고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어리 빠졌니?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온 신경은 오직 식탁 아래 내 다리를 애무하는 남자의 발끝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그의 발이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치마 속으로 파고들 기세로 허벅지 안쪽 깊은 곳을 꾹 눌렀습니다. 찌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치솟았습니다. 나는 식탁보를 꽉 움켜쥐며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벌어지려는 걸 가까스로 참아내며 나는 애원하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민준 씨, 들켜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그 안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다리를 누르고 있던 발에 힘을 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마치 이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공유하는 이 비밀을 즐기는 것처럼. 대답 안 해. 너 진짜 미쳤어? 언니가 분을 참지 못하고 포크를 들어 내 쪽으로 던지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쨍그랑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식탁 아래 민준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쾅! 그가 와인잔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핏물처럼 튀었습니다. 살벌한 정적이 식당을 감돌았습니다. 언니가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지만 그 눈빛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맹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낮게, 아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만해. 밥맛 떨어지게. 처제가 당신 감정 쓰레기통이야?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가 언니 앞에서 나를 감싸고 언니에게 정면으로 화를 낸 것은 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시끄러워.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식탁 엎어버릴 거니까. 그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언니는 기가 질린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항상 순하고 멍청한 남편인 줄 알았던 그의 낯선 모습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나를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한 눈빛이었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그의 발이 내 발등을 꾹 밟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참았어. 내가 지켜주게라는 무언의 약속처럼 그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감이 내 떨리는 발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치우지 마. 놔두고 들어가서 쉬어. 그가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냅킨을 던지듯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내 옆을 지나칠 때 그의 손이 아주 잠깐 스치듯 내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낮은 속삭임이 내 귓가에 꽂혔습니다. 밤에 서재로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래의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참지 않겠다는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자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언니와 붉은 와인이 번져가는 식탁보, 그리고 내 다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남자의 뜨거운 감촉. 나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 자국을 만졌습니다. 이 핏빛 얼룩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것입니다. 싸아. 안방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언니가 곧 나올 겁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서재 문을 달칵 잠그더니 겁에 질린 내 입을 틀어막고는 떨고 있는 내 블라우스의 가장 윗단추를 아주 침착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거실의 불이 모두 꺼지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좁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밤에 서재로와. 저녁 식사 때 스치듯 속삭였던 그의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갈까 말까 수십 번도 더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식탁 아래서 내 발을 감싸주던 그 따뜻한 온기를 이 차가운 방구석에서 혼자 상상만 하며 썩히기엔 내 지난 세월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킥! 나는 결국 방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슬리퍼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안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싸아.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샤워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골든타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안방 바로 옆, 굳게 닫힌 서재 문 앞, 손잡이를 잡은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숨을 멈추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어둠과 함께 묵직한 책 냄새, 그리고 민준 씨 특유의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둠 속에 서 있던 누군가가 내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왔네. 그였습니다. 그는 나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소리 없이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탈칵. 그 작은 금소금이 세상과 우리를 단절시켰습니다. 서재 안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어 어둑했습니다. 그 희미한 주황색 불빛 아래 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식탁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웠습니다. 무서웠어?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언니에게 들킬까봐, 그리고 내 안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까봐. 이리 와. 그가 나를 이끌고 서재 안쪽 책장과 소파 사이의 사각지대로 들어갔습니다. 비좁은 공간.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밀착해서 섰습니다. 그의 가운 사이로 단단한 가슴팍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안기고 싶었지만 나는 긴장감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너머 안방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뚝 하고 멈췄습니다. 샤워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곧 언니가 나올 것이고 저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민준 씨, 언니가 물소리가 멈췄어요. 나가야 해요. 내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려 하자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 위에 자신의 검지를 갖다 댔습니다. 쉿.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들키면. 어때? 차라리 잘 됐지. 그의 대담한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와 블라우스의 첫 번째 단추에 머물렀습니다. 긴장으로 파르르 떨리는 내 쇄골 위를 그의 뜨거운 손가락이 느릿하게 배회했습니다. 내가 오라고 한 건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야. 그는 단추를 푸는 대신 내 손을 잡고 책상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와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여자가 감추고 있던 것들. 그리고 널 자유롭게 해줄 열쇠. 그가 휴대폰을 켜서 내게 건넸습니다. 액정 속에 뜬 사진들과 문자 내역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니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는 사진. 나를 식모라고 비하하며 몰래 돈을 빼돌린 내역들.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남긴 유산까지 가로챈 정황들.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언니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 못난 동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철저히 이용당하고 착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언니가. 눈물이 툭 하고 액정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나를 그가 뒤에서 단단히 받쳐 안았습니다. 그의 넓은 품이 내 등 전체를 감쌌습니다. 내 귓가에 닿는 그의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울지마. 눈물도 아까워. 전 여자한테는. 그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 책상 위에 던져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려세워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나를 향한 지독한 소유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버텼는지 알아. 그의 손이 내 젖은 뺨을 닦아주며 입술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언제든 버릴 수 있었어. 널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널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서 기다린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 나를 다치지 않게 데려가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칼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이 남자의 사랑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준비는 끝났어. 터뜨리기만 하면 돼. 그가 내 허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우리의 몸 사이에는 이제 종이 한 장의 틈도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는 언니가 있지만 지금 이 방 안에는 오직 우리 둘뿐인 세상이었습니다. 복수심과 사랑, 그리고 배덕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타올랐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린
공범이 되는 거야. 그가 내 입술을 덮쳤습니다. 처제의 어둠 속 숨죽인 키스. 그것은 사랑의 미로이자 곧 다가올 전쟁을 앞둔 연인들의 비장한 맹세였습니다. 나는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기꺼이 그와 함께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들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타박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재문 손잡이가 철컥 하고 돌아갔습니다. 문 밖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안에 있어? 문이 왜 잠겼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이제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내 뺨을 향해 날아오던 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잡혔습니다. 민준 씨의 커다란 손이 언니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서재에서의 그날 밤 이후 며칠 뒤 주말, 언니가 그토록 원하던 친척 모임이 열린 서울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비싼 코스 요리가 줄지어 나왔지만 나는 목구멍으로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친척들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언니의 착한 동생 코스프레에 맞장구를 치며 나를 동정했습니다. 어머, 동생분은 아직도 혼자야? 언니는 이렇게 능력 좋은 남편 만나서 호강하는데 언니 좀 본받지 그래. 쏟아지는 비교와 비아냥. 언니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흔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민준 씨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치 이 공간에 없는 사람처럼 차가웠지만 식탁 아래 내 무릎에 닿아있는 그의 다리만이 그가 지금 폭발 직전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차단은 사소한 곳에서 났습니다. 내가 언니의 빈잔에 물을 채워주려다 긴장한 나머지 손이 미끄러져 테이블보에 물을 조금 흘린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였습니다. 내 핀으로 닦으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자신의 완벽한 쇼케이스에 흠집이 났다고 생각한 언니는 참지 않았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요했던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언니는 그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아니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듯 평소처럼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너 일부러 그러지?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배가 아파서 미치겠니? 부모도 없이 내가 걷어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대들면 민준 씨의 체면이 깎일까봐 그것 하나 때문에 참았습니다. 미안해, 다 클게. 내가 내 핀을 들고 다가가자 언니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분에 못 이겨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내 뺨을 후려치려는 기세였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익숙한 공포, 언제나 그랬듯 나는 맞아야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뺨에 닿아야 할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탁,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살며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눈앞에 거대한 등판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가 식탁을 돌아 어느새 내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이 내 뺨을 때리려던 언니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안 놔? 언니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은 손목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지가 아니었습니다. 응징이었습니다. 아파. 당신 미쳤어? 언니의 비명에도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옥에서 돌아온 아큐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서 시퍼런 불길이 타오르는 눈, 그 더러운 손.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치워. 민준 씨가 언니의 손을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반동으로 언니가 중심을 잃고 의자 위로 볼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났지만 민준 씨의 서슬퍼런 기세에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얘 편드는 거야? 내가 피해자라고. 언니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철석, 며칠 전 서재에서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언니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들과 내 유산을 횡령한 내역서들이 식탁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의 경악 섞인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아내,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위자료는 필요 없어. 대신 민준 씨가 뒤돌아 나를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귀 같던 그 눈빛이 나를 향하자 거짓말처럼 애절하고 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깍지를 꼈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손가락 마디마디가 얽혀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데려가. 야, 김민준, 너네 둘 지금 미친 거야? 그거 불륜이야. 너네 매장당할 줄 알아? 언니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친척들도 수군거리며 우리를 비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언니를,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그 여자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불륜? 아니, 이건 구조야. 당신이라는 지옥에서 이 여자를 살려내는 구조. 그 말은 법정에서의 선고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구조라는 단어가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손을 이끌고 식당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언니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뚜벅, 뚜벅.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그의 뜨거운 체온과 맥박, 그것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잡은 이 남자의 손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리고 내 뺨을 타고 흐르는 해방감의 눈물이 너무나 따뜻해서 우리는 뛰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시선을 뒤로하고 오직 둘만 존재하는 세상으로 차에 탄 그가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는 대신 내 얼굴을 감싸쥐고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날 못 건드려. 그의 입술에서 자유의 맛이 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시야를 가득 채운 건 눈부신 봄 햇살과 곤히 잠든 남편의 넓은 등이었습니다. 그 단단한 등 근육 위로 어젯밤 제가 남긴 붉은 손톱 자국들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죄책감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온전히 제 것이라는 가장 뜨겁고 확실한 사랑의 증명서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봄바람이 하얀 쉬폰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달콤한 라일락 향기, 진한 겨울, 그 지독했던 폭설과 눈보라 냄새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내 옆에 누워있는 남자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아니, 이제는 법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완벽한 나의 남편. 그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전쟁 같았습니다. 그날 식당에서의 폭로 이후 언니는 예상대로 발악했습니다. 불륜녀라며 나를 고소하겠다고 날뛰었고 친척들을 동원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언니의 횡령 증거와 외도 자료들로 언니의 입을 막았고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사회적 체면이나 재산의 손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넌 귀 막고 있어. 오물은 내가 다 치울 테니까. 소송 기간 내내 그는 내 귀를 막아주고 내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세상의 돌팔매질은 자신이 다 맞으면서 나에게는 꽃길만 깔아주려 했던 사람. 그 지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우리는 마침내 서울 외곽에 이 한적한 전원주택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등, 어젯밤에 격렬했던 사랑을 증명하듯 내 손톱에 긁힌 자국들이 붉은 꽃잎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의 체온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따뜻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식탁 아래서 발장난을 치지 않아도, 서재 문을 잠그고 숨죽여 키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이 평범한 사실이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내 손길을 느꼈는지 그가 낮은 신음을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기운이 가득한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도끼나 분노, 슬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나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나른한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겠어? 그의 목소리는 아침마다 듣는 것이지만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을 만큼 섹시했습니다. 밤새 혹사당한 목소리 특유의 갈라짐. 그는 팔을 뻗어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불 속에서 우리의 맨살이 맞닿았습니다. 매끄러운 내 살결과 거친 그의 피부가 마찰하며 만들어내는 기분 좋은 전율. 더 자요. 아직 일러. 내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웅얼거렸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냄새가 좋았습니다. 비누향과 채취, 그리고 햇살 냄새가 섞인 나의 안식처 냄새. 안 돼. 너 보고 싶어서 못 차겠어.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이마, 코, 입술에 차례로 쪽쪽 입을 맞췄습니다. 형부일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의 장난기의 어린 모습. 내 앞에서만 무장해제되는 이 남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내 쇄골을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겨울 별장에서 그가 처음 남겼던 키스 마크 대신 그가 선물해준 얇은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목걸이 펜던트에 입을 맞추고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나도 모르게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불행에 익숙해져서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두려웠던 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내 말을 들은 그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안에 내 세상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마워. 나 믿고 와줘서. 그리고 내 아내가 되어줘서. 이제 다시 너 혼자 울게 안 해. 내 목숨 걸고 약속할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 서약보다 더 무거운 맹세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봄바람이 커튼을 휘감고 햇살이 우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이 아침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려 그의 탄탄한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침대 옆 협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그마한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새하얀 눈꽃처럼 깨끗하고 예쁜 신발. 우리 이제 셋이잖아. 그의 말에 나는 내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직 티는 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생명, 그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뚫고 우리 사랑이 피워낸 결실.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내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내 어깨 뒤의 흉터 위에는 이제 새살이 돋고 우리 인생에는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안아 올려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벚꽃이 만개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꽃이 아닌 따뜻하고 향기로운 분홍빛 눈꽃.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민준씨.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우리의 긴 겨울이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봄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